안녕하세요. 저는 연년생 아들과 딸 하나를 키우고 있는 4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남편은 세무사이고 저는 남편의 세무 사무실에서 사무일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 남편은 저한테나 아이한테나 참 잘하는 좋은 남편이자 아빠입니다. 능력도 좋고 성격도 착한 데다 가정적이죠. 남편은 조부모님과 아버님 밑에서 컸는데요. 조부모님은 남편이 학창시절에 돌아가셨고 아버님은 결혼하기 2년 전쯤 병환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남편은 아버지까지 돌아가신 후 가족 없이 혼자 살게 되었어요. 저는 우스갯소리라도 고아가 제일 좋은 남편감이라며 저보고 누가 부럽다고 하면 그런 소리 말라고 합니다. 왜냐면 바로 옆에서 저희 남편의 채워지지 않는 상실감과 외로움을 많이 지켜봐왔거든요. 아버지와 조부모님이 남편에게 사랑을 많이 주고 키우셨다지만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가족에 대한 결핍이 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하고 연애를 할 때 자기는 결혼을 빨리 하고 싶고 아이에게도 사랑을 듬뿍 주고 잘 키우고 싶다는 말도 많이 했어요. 어머니에 대해선 얘기를 잘 안 하려고 했는데 결혼 얘기가 오갈 때 말하더라고요. 돌아가신 아버님과 조부모님 말씀으로는 어머님이 남편 5살 때 집을 나갔다고요. 한창 엄마 손이 필요할 때 엄마는 집을 나갔는데 할머니 말로는 남자가 있었던 것 같더라며 그래서 남편은 엄마에게 버려졌다는 충격이 엄청 컸다고 해요. 살면서 남편은 엄마에 대한 원망도 참 많이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만큼 시간이 지나고 보니 원망보다는 궁금함과 그리움이 더 크다고 했어요. 엄마도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겠지, 오해가 있었겠지, 엄마에게도 어떤 이유가 있었겠지 하면서요. 그러면서 한 번이라도 보고 싶다고 하며 때때로 공허해하고 쓸쓸해하기도 했습니다. 엄마가 어디 사시는지 궁금하기도 하다면서요. 하지만 구태여 찾아볼 생각은 안 했대요. 자기를 버리고 간 엄마라서 자기를 보고 싶을 것 같지도 않다고 하면서요. 저는 그 결핍을 제가 채워줄 순 없지만 그래도 남편의 외로움을 달래주고 싶어 많이 노력했습니다. 남편도 그런 제 노력을 아는지 저한테 많이 고마워하고 자기도 잘하려고 노력하고요. 그렇게 아이들과 다복하게 잘 지내고 있을 무렵이었어요. 저희가 살고 있는 집은 2층짜리 주택인데 남편이 평생 살아온 집이기도 합니다. 남편의 조부모님부터 살았던 집인데 마당도 넓고 집이 좀 오래됐지만 꽤 좋은 편이에요. 조부모님도 살아계실 적에 농장을 크게 하셨었고 돌아가신 아버님도 변호사를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시댁 자체는 부유한 편이었습니다. 모두 돌아가시고 남편 혼자 살던 그 집에서 저희는 신혼살림을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하루는 남편과 퇴근 후 아이들까지 픽업하고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한 나이든 여자가 집 앞 대문에서 서성이고 있더라고요. 낯선 사람이 집 앞을 서성이니 남편과 저는 경계심이 들었습니다. 차를 대니 그 여자가 저희 차를 이리저리 보더라고요. 남편이 차에서 내려서 물었죠. 누구십니까? 그 여자는 남편을 막 살피더니 그러더라고요. 승태? 갑자기 남편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저도 애들한텐 차에 있으라 하고 내렸습니다. 남편도 어리둥절해 하더라고요. 제 이름을 어떻게 아시죠? 누구세요? 그러자 그 여자는 막 울먹이더니 그러는 거예요. 나야, 엄마. 정말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습니다. 엄마라니요. 남편은 갑작스런 상황에 멍하게 있고 그 여자는 고개를 떨구며 훌쩍이고 저도 옆에서 이게 뭔 소린가 싶어서 멍하게 보고 있었습니다. 예? 엄마라고. 미안하다. 갑자기 찾아와서. 그러면서 주머니 속에서 사진 하나를 건네더군요. 그건 남편의 어릴 때 사진이었습니다. 남편은 눈이 휘둥그레지더라고요. 살면서 그렇게 놀라는 일은 또 없을 것 같습니다.
진짜 저희 엄마라고요? 음, 남편이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저도 당황스럽긴 하지만 일단 저라도 정신을 차리고 남편에게 다가갔습니다. 저기 여보, 일단은 여기서 이러지 말고 들어가서 대화를 하는 게 어때? 애들도 계속 차에서 기다리는데. 저는 벙찐 남편과 그 여자분을 모시고 일단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아이들은 잠깐 방에 올라가 있으라고 했죠. 아이들은 저 할머니 누구냐고 막 그러는데 그냥 올라가라고 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은 그 여자, 행색이 초라하더라고요. 저는 일단 주스를 가져다 드렸습니다. 남편은 다급하게 묻더라고요. 진짜 저희 엄마시라고요? 응. 아니, 근데 이렇게 갑자기 왜... 미안해, 승태야. 내가 너 대학 다닐 무렵 한번 찾아온 이후로 그 후엔 절대 안 찾아오려고 했거든. 근데 내가 몸이 안 좋고 그러니까 네가 너무 그리워서. 남편은 여자의 말에 의아한 얼굴로 묻더라고요. 저 대학 다닐 때 찾아오셨다고요? 다시, 네가 너무 그리워서 한번 여기 찾아왔었어. 근데 너는 못 보고 너네 아버지를 만났는데 괜히 잘 사는 너 혼란스럽게 만들지 말고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면서 화를 내더라고. 너도 나 안 보고 싶어 하고 치를 떤다면서 괜히 나타나서 너 힘들게 하지 말라면서.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참고 살다가 몸이 아프니까 네가 너무 보고 싶고 그립고 그래서 뻔뻔하지만 이렇게 무작정 찾아왔다. 남편은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예전에 한번 찾아오셨다지만 남편은 그런 이야기를 아버님으로부터 일절 들은 적이 없었거든요. 갑자기 어머니가 찾아오게 된 거니 너무 생각지도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네가 혼란스러운 거 알아. 나 같아도 그렇겠지. 갑자기 모르는 여자가 찾아와서 엄마라고 하니까. 근데 승태야, 나 너 오랫동안 지켜보고 주변을 맴돌았다. 엄마는 너를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어. 지금은 어디 사시는데요? 작은 월세방 하나 구해서 살아. 너 봉석중 봉석고등학교 나왔잖아. 세무서 사거리 쪽에서 지금 세무사 일하고. 맞아요. 그래, 내가 알지. 내가 시간 날 때마다 항상 근처에서 숨어서 너 지켜보고 따라가 보고 그랬거든. 여자는 그 말을 하며 훌쩍이더라고요. 근데 왜 제 앞에 안 나타나셨어요? 내가 어떻게 나타나니? 뭐 떳떳한 엄마라고. 이유야 어쨌든 5살 때 너 놔두고 나간 엄만데 내가 어떻게 나타나. 그저 숨어서라도 네 얼굴 한 번 보면 그걸로 좋겠지. 여자는 정말 측은해 보이고 안타까워 보였습니다. 저는 일단 저녁 식사 시간이라 식사를 준비해서 다 함께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아이들도 보시더라고요. 이 집 근처에 오며 가며 얘네도 봤어. 아유, 예쁘기도 해라. 근데 할머니 누구세요? 너네 할머니. 할머니요? 우리 할머니는 강릉에 있는데? 저희 아이들은 저희 엄마만 할머니라고 알거든요. 갑자기 할머니라고 하시니 저희 아이들도 의아한 얼굴이더라고요. 그 여자분은 씁쓸하게 아무 말 안 하셨어요. 식사를 끝내고 그분은 남편과 한참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 5살 때 그렇게 갔냐고 남편이 물어보니 그분 하는 말이 너네 아버지 집이 워낙 잘 살잖아. 아버님이 속 키워서 너네 아버지 변호사까지 만들고 그런데 나를 영 탐탁지 않게 생각하셨어. 내가 부모도 없고 별 볼 일 없는 여자라고. 그래서 결혼 초반부터 시집살이가 말도 못했지. 그래도 너 낳고 이 악물고 버텼는데 너네 할머니가 갑자기 내가 숨겨둔 남자가 있는 거 아니냐며 나를 잘 때렸어. 때려요? 음, 남자는 무슨 남자니 내가. 그냥 아무 구실이나 만들어서 때리는 거지. 툭 하면 때렸다. 너네 아버지 모르게 툭 하면. 이렇게 맞다가 내가 죽겠다 싶어서 도망가려는데 어린 네가 너무 눈에 밟히는 거야.
그래서 너 몰래 데리고 가려다가 걸렸는데 또 맞고. 남편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너무 어릴 때라 정확하진 않지만 엄마랑 집을 나가다가 할머니네 집에서 일 봐주시던 분에게 걸려서 잡혀오던 게 어렴풋이 기억이 난다고 했었거든요. 너무 충격적인 일이라 잊혀지지 않았던 것 같더라고요. 어머님 하는 말이 나는 나가도 너는 놓고 가라고. 너 데리고 가면 때려 죽일 거라고. 그래서 결국 너 놔두고 나도 도망간 거야. 생때 같은 자식 놔두고 가는 나도 오죽하겠니? 다시 돌아가서 너 데리고 오고 싶지만 내가 돈이 있기래 친정이 있기래 나도 너무 어렵고 남편까지 나한테 뭐라고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그리고 너 데리고 나와도 고생밖에 못 시키는데 차라리 이 좋은 집에서 여유 있게 사는 게 낫다 싶고. 그분은 말하면서 복받치는 눈물을 막 흘렸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남편도 너무 착잡하고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할머니께서 엄마를 때리기까지 했는지는 몰랐어요. 그 와중에 아버지는 가만히 있으셨고요. 아버지도 할머니가 얼마나 구워 삶았는지 나중에 나 보기 싫다 하고 내가 의지할 데도 없고 너무 힘들었어. 저는 그 시절의 어머님 인생이 참 안타깝고 불쌍하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자식을 떼어놓고 도망쳐야 했던 사정을 듣고 남편도 눈시울을 붉히고 저도 마음이 아려왔습니다. 몸은 많이 안 좋으세요? 당뇨도 조금 있고 무릎이 너무 안 좋아서 일은 잘 못해. 지원금 받으면서 죽지 못해 사는 거지. 그래도 이렇게 너 만나고 할 얘기 다 했으니 나는 여한이 없다. 그날 밤이 늦어서 어머님은 작은 방에서 주무시고 가시라 하며 이부자리를 봐드렸습니다. 남편은 너무 착잡한지 잠을 못 자고 내내 창밖만 보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한편으론 저분의 사정은 딱하지만 저분이 진짜 남편의 엄마가 맞을까 싶기도 했습니다. 저분의 말 말고는 아무것도 확인된 게 없으니까요. 하지만 이미 남편은 어머님에 대한 연민이 가득하더라고요. 그리고 한편으론 엄마가 남자가 생겨 자기를 버린 게 아니라 쫓겨난 거고 평생 본인을 먼 발치서 지켜봤다는 사실에 가슴 아파했습니다. 그런 남편을 보면서 저도 혹시라도 모르니 친자 검사를 해보자는 소리는 입 밖으로 꺼내지도 못했어요. 어쨌든 그렇게 저희 집으로 찾아오게 된 어머님. 그 후 남편과 어머님은 서로 자주 왕래를 했어요. 그런데 남편 말이 어머님 댁에 가보니 반지하에 물도 새고 곰팡이도 있어서 너무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새로 집을 구해드려야 될 것 같다고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라고 말했는데 어머님이 다 같이 식사할 때 하시는 소리가 저기 있잖아. 내가 살 날도 그렇게 길지도 않은데 더 이상 혼자 살긴 싫으네. 예? 부담스러울까봐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내가 이 집에 사는 건 어떨까? 애들도 내가 봐주고 살림도 내가 봐주면 되잖아. 차라리 내가 살림할게. 저번에 와서 그 도움이라는 사람 하는 거 보니까 영 미덥지 않더라. 그 돈을 차라리 나한테 줘. 저도 밖에서 일을 하다 보니 한 번씩 집안 살림을 봐주시는 도우미 분이 오시거든요. 그분 대신해서 어머님이 이 집에 살면서 살림을 봐주신다는 거예요. 남편과 저는 좀 생각지도 못해서 당황했는데 어머님은 적극적으로 말하시더라고요. 유정이 너도 일한다고 바빠서 집에도 잘 안 있잖아. 그럴 때 내가 애들도 좀 봐주고 살림도 해주면 너도 안심이지. 모르는 사람보다 친할머니가 낫지 않겠어? 그리고 나도 이제라도 우리 아들하고 손자랑 며느리랑 좀 같이 살아보고 싶고. 남편은 그 말에 마음이 흔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남편과 저는 상의를 했습니다. 사실 저도 집에 있는 시간이 길지 않아서 같이 사는데 큰 문제가 있을 것 같지는 않았어요. 남편은 저에게 미안해했지만 사실 저는 남편이 엄마에 대해 오랜 시간 그리워했다는 걸 알기에 남편을 위해서 어머님과 사는 것에 동의를 했습니다.
남편도 진심으로 고마워하더라고요. 그렇게 합가를 하게 됐고 처음에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이 저 없는 동안 살림도 해주시고 아이들 케어도 해주시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님은 살림은 뒷전이고 밖으로만 도셨어요. 아이들이 둘이나 되다 보니 매일 치워도 금방 엉망이 되는데 퇴근하고 오면 늘 엉망인 집을 남편과 제가 치웠죠. 게다가 아이들 밥이라도 잘 챙겨주시면 되는데 그마저도 맨날 라면이나 인스턴트 음식을 대충 주시더라고요. 제가 반찬 마련해 놓고 이걸로 부탁드린다 해도 애들 어차피 잘 먹지도 않고 또 학원 가야 돼서 시간도 없지 않냐면서요. 그마저도 쓰레기는 버리지도 않고 식탁 위에 그대로고요. 어머님한테 남편은 용돈도 드리고 또 어머님이 저에게 아이들 케어하고 살림해 주니 그 비용도 요구하셔서 그것도 어머님 드렸거든요. 근데 돈은 돈대로 받으시면서 집은 엉망이었습니다. 제가 어머님께 그냥 전에 오시던 분 다시 부른다니까 자기가 하는데 왜 부르냐고 난리를 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나중엔 저한테 아니 유정아, 너도 참 그렇다. 애 엄마가 집안 살림도 안 하려고 하니? 그게 무슨 말이세요? 퇴근하고 오면 집 치우고 빨래 돌리고 밀린 설거지까지 제가 하잖아요. 그거 몇 번이나 된다고. 지금도 봐. 집 엉망인 거. 여자가 부지런해야지 그렇게 굶뜨면 못 쓴다. 우리 아들이 돈도 척척 벌어다 주는데. 처음에 이 집에 들어왔을 땐 제 눈치를 보셨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저한테 은근히 잔소리와 막말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뒤늦게 시집살이를 하게 생겼구나 싶었습니다. 본인은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시고 오히려 애들 학교 시간에도 툭하면 집을 비우고 나가시면서 저보고 할 도리를 안 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참다 참다 결국 다시 도우미분 부르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너 나 무시하니? 네? 내가 아무리 뒤늦게 들어온 시어미래도 그래도 네 시어미야. 근데 시어미가 됐다고 하는데 기어코 도우미를 불러서 이중으로 돈을 나가게 하겠다는 거니? 어머님, 어머님이 살림 도맡아 주신다고 했는데 사실 전혀 살림 되는 게 없잖아요. 청소도 그렇고 반찬 같은 것도 제가 장 보는 비용도 따로 드리는데 제대로 만들어 놓으시는 것도 없고. 허, 내가 처음부터 네 시어머니 자리에 있었어도 이런 식으로 대할 거니? 어머님은 툭하면 자기가 뒤늦게 와서 무시하는 거냐고 하셨어요. 저는 기가 막히더라고요. 돈이라도 갖고 가지 말던가 따박따박 저한테 살림 사는 비용이며 생활비 요구하시고 돈 드릴 때만 신경 써 놓으시고 좀만 지나면 나 몰라라 하면서 말이라도 할라치면 시어머니 부려먹느냐고 되려 따지십니다. 제가 그냥 편하게 도우미분 부르고 어머님도 쉬시라고 하면 자기 말 무시하는 거냐고 하고요. 한마디로 저는 생활비는 생활비대로 나가면서 집안 살림도 제가 다 하는 꼴이었어요. 게다가 어머님은 본인도 그렇게 치떨리는 시집살이를 했다면서 저한테도 시집살이를 하려고 하시더군요. 어머님은 남편 앞에서는 막 불쌍한 척, 가련한 척을 하셨는데 다 돈을 받아가기 위함이었습니다. 남편이 용돈을 드리는데도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병원비도 수시로 받아가셨고요. 처음 저희 집 대문 앞에서 기다리셨을 때는 어머님이 엄청 초라하고 누추해 보였는데 어느새 저희 어머님은 좋은 옷에 세팅된 머리에 누가 봐도 부잣집 사모님처럼 하고 다니셨어요. 남편한테 받는 용돈으로 쇼핑도 잘하고 다니시고 밤늦게 친구분들이랑 놀러도 많이 다니시더라고요. 당뇨도 좀 있고 무릎도 안 좋으시다는 분이 술도 드시는 것 같고 놀러도 엄청 잘 다니셨어요. 물론 어머님이 뒤늦게나마 아들을 되찾으셨으니 좀 편하게 누리고 사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왜 없는 트지까지 잡아 구태여 시집살이까지 시키려는지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저희 아이들도 처음엔 너무 예쁘고 좋다고 하셔놓고 이제는 누굴 닮아서 저렇게 시끄럽고 말이 많냐고 하시질 않나. 제가 좀 앉아서 쉬기라도 하면 설거지는 안 하냐, 이불 빨래는 도통 할 생각이 없냐 잔소리를 하고 제가 만든 반찬이나 음식에도 입을 대셨어요. 이런 걸 먹고 산 우리 아들이 불쌍하다면서요. 그러면서도 본인은 절대 안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러면 어머님이 좀 알려달라 하니까
맨날 변명하면서 다음에 해준다고만 하시고요. 이런 상황이 계속되니 저도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을 위해 합가를 한 건데 시간이 갈수록 저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저희 남편도 그런 걸 느끼는지 저에게 많이 힘드냐고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자기 엄마니까 또 그동안 고생하고 사셨으니까 생각하며 측은하게 보고요. 5살까지만 남편을 키웠고 35년 가까이 얼굴도 못 보고 살아서 사실 거의 남남이나 다름없을 텐데도 핏줄이라는 게 뭔지 남편은 어머님을 늘 안타까워했습니다. 하지만 핏줄도 뭐도 아닌 저는 스트레스가 극에 달해서 남편에게 조만간 얘기하고 분가를 제안할까 하고 있었죠. 그러던 찰나였어요. 어머님 방에는 잘 안 들어갔는데 우연히 어머님 안 계실 때 거실에 청소기를 돌리면서 방을 열어봤거든요. 어머님 방은 환기도 안 하는지 냄새도 나고 바닥도 머리카락에 먼지에 아주 지저분하더라고요. 어머님은 평소에 자기 방은 절대 들어오지 말라고 본인이 알아서 치울 거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신경 안 썼는데 방이 너무 지저분하길래 대충만이라도 치워드려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저는 그것을 보게 되었어요. 방 안 구석에는 어머님이 이사 올 때 들고 왔던 가방이 아무렇게나 구겨져 있었는데요. 저는 가방을 장롱 안에 넣으려고 무심코 들었는데 그 안에 있던 두꺼운 공책 하나가 떨어졌어요. 딱 봐도 정말 오래되고 손때가 많이 묻은 거였어요. 그냥 무시하고 넣을 수도 있지만 묘하게 그 공책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걸 열어봤는데 앞쪽에는 남편 어릴 때 사진이 있었고 내용을 대충 차르르 훑어보니 일기장 같더라고요. 다시 덮어놓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일 마지막 장에 비닐 커버 안에 들어있는 그것을 보고 말았어요. 그걸 본 저는 정말 온몸에 소름이 다 돋더라고요. 이건 뭔가 잘못돼도 제대로 잘못됐다 싶으면서요. 저는 그 일기장으로 어머님의 진짜 실체를 알게 되었거든요. 그날 저녁 저는 자기 전에 어머님에게 말했어요. 어머님, 칫솔 오래되셨는데 새 걸로 바꿔드릴게요. 그래. 저는 그 칫솔을 휴지통에 버리는 척하면서 몰래 숨겼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새치를 뽑아준다고 하면서 머리카락을 몇 개 뽑았죠. 그 길로 저는 그 2가지로 친자 확인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의뢰 후 며칠 만에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저는 떨리는 기분으로 그 결과지를 열었는데 결과를 본 순간 저는 치가 떨릴 정도로 화가 나더라고요. 그날 저녁 저는 아이들을 재워놓고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어머님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계시고 남편은 방에서 책을 읽고 있었어요. 저는 남편에게 잠깐 나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에게도 얘기 좀 하자고 했죠. 무슨 얘기? 저는 자리에 앉아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오늘은 늦었으니까 자고 내일 아침에 짐 싸서 나가세요. 제 말에 남편도 엄청 놀라고 어머님도 눈알이 터질 듯이 커지더라고요. 뭔 소리야 지금? 여보, 왜 그래? 내일 바로 나가시려면 오늘 저녁에 짐 싸놓으시는 게 좋을 거예요. 당신 왜 이래 갑자기? 너 지금 나 쫓아내니? 기가 막혀. 네가 뭔데? 여기 우리 아들 집이야. 제 말에 어머님은 부들부들 떨며 역정을 내셨고 남편도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덤덤히 어머님을 보며 말했습니다. 여기 그쪽 아들이 어딨어요? 제 말에 분위기가 일순간 싸해지더라고요. 남편도 어리둥절하게 저를 보고요. 저는 들고 왔던 서류를 남편에게 내밀었습니다. 자, 저 여자하고 당신하고 친자 검사. 2사람 모자 간 게 아니야. 남편은 놀란 얼굴로 그 서류를 봤습니다. 친자 불일치 결과를 보고 놀란 얼굴이었어요. 그 여자도 경악한 얼굴로 저를 봤습니다. 나 몰래 이런 걸 했니? 네. 아무리 생각해도 그쪽이 우리 남편 친엄마가 아닌 것 같아서요. 설마 했는데 진짜 아니네요. 그 여자는 어쩔 줄 몰라 하고 남편은 큰 충격을 받은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그 김에 그 여자 방으로 들어가
그 일기장을 들고 나와 남편에게 건넸어요. 그 여자는 정말 놀라더군요. 자, 이게 진짜 당신 어머니가 쓰신 일기장. 마지막 장에 보면 민증도 있어. 제가 며칠 전에 일기장에서 보고 놀랐던 건 바로 오래된 민증이었습니다. 그 빛바랜 민증에는 어머님이 자기 이름이라고 했던 하순자라는 이름에 진짜 남편 어머님 사진이 있었어요. 남편은 너무 놀래 그 민증을 보더라고요. 그분이 진짜 당신 어머니야. 이 여자는 당신 어머니 이름하고 정보 이용해서 사기치는 가짜고. 그 여자는 펄쩍 뛰더라고요. 아니야, 그런 거. 우길 걸 우기세요. 친자 검사까지 한 마당에.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진짜 우리 어머님하고는 식당에서 같이 일한 사이죠? 제 말에 그 여자는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제가 며칠 전 그 일기장을 발견하고 내용도 대강 봤는데 그 여자가 저희 남편에게 했던 이야기들은 어머님이 일기장에 쓰신 내용이 많았습니다. 지나서 생각해보면 이상한 점이 꽤 있었는데요. 제가 대화를 하다가 남편 태몽 얘기가 나와서 어머니께 여쭤봤거든요. 근데 어머님이 막 용이 어쩌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의아하게 아버지가 말해줬는데 자기는 커다란 감자였다면서 그러더라고요. 어머님은 오래돼서 헷갈렸다 그러시고요. 그리고 남편이 어렸을 때 자기가 병원에 오래 있지 않았냐고 그랬는데 어머님은 그것도 기억을 못해서 뚱딴지 같은 소리만 하시는 거예요. 네가 심장이 약해서 병원에 자주 갔다느니 어쨌다느니. 남편은 놀다가 팔 부러져서 병원에 있었던 거 아니냐 했고 어머님은 허둥지둥거리며 네가 심장도 안 좋았다고 막 그러셨어요. 5살까지 키우긴 했다지만 평생을 그리워한 아들이라면 오히려 5살까지의 기억을 더 생생하게 기억하실 법도 한데 엉뚱한 대답을 많이 하셨어요. 저하고 남편이야 워낙 오래된 일이니까 하고 말았는데 이제 와서 보니 일기장에 쓰여져 있지 않은 내용은 본인이 몰라서 말을 못했던 겁니다. 그 일기는 매일 쓴 건 아니고 날짜가 몹시 드문드문 적혀 있었어요. 가령 남편이 어느 학교에 들어갔는데 그 학교가 명문고더라. 너무 자랑스럽더라. 라던가 졸업식이라 몰래 가봤는데 먼 발치에서만 봤다. 눈물이 너무 났다. 라는 식으로요. 숙식 제공하는 식당에서 일하신 내용도 있고 오늘따라 아들이 보고 싶다. 나를 용서해 줄까? 나를 기억할까? 라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일기장에 내용이 많지는 않았지만 오히려 그 일기장을 보고 있자니 눈물이 날 정도로 아들에 대한 그리움과 애정이 절절하게 느껴졌습니다. 진짜 어머니가 적은 내용이라 그랬겠죠. 남편은 그 일기장을 훑어보다가 가짜 어머님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게 다 무슨 짓이에요? 엄마도 아니면서 엄마 행세하고 우리 엄마랑 무슨 사이예요? 남편은 불같이 화를 내며 사실대로 다 말하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쳤어요. 저는 함께 살면서 그런 서슬퍼런 모습은 처음 봤습니다. 그 여자는 오들오들 떨면서 결국 다 실토를 했어요. 같이 숙식 제공하는 식당에서 일을 하면서 친해졌고 남편의 어머님이 자기 아들 얘기하고 시댁에서 쫓겨난 얘기를 해줬다며 그러다가 어머님은 지병으로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아는 사람이 없다 보니 대신 유품 정리해 주다가 그 일기장을 발견했다고. 아들이 좋은 대학 나오고 세무사 하면서 번듯하게 잘 사는 것 같아서 의도적으로 접근했다며. 일기장이나 민증도 어머님 행세하면서 필요할 때 써먹으려고 들고 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그 여자의 말을 듣는데 제대로 사기꾼이었습니다. 돌아가신 진짜 어머님은 이런 여잔지도 모르고 한 맺힌 넋두리를 했을 텐데 그 넋두리가 이런 사기에 이용되다니. 얼굴도 실제로 못 본 어머님이 짠하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은 진짜 어머님이 돌아가셨다는 걸 알고 너무 원통해했습니다. 옆에 있던 제가 당신은 경찰서로 신고할 거라고 하니까 그 여자가 잘못했다고 무릎 꿇고 싹싹 빌었어요. 자기가 사는 게 힘들어서 잘못된 생각을 했다면서요. 남편은 그저 한숨만 쉬며 그냥 짐 챙겨서 당장 나가시라고 다시는 이 근처에 얼씬도 말라고 했어요. 그 여자는 제가 마음 바꿔서 갑자기 신고라도 할까봐 불이 나게 짐 챙겨서 도망치더라고요. 저는 괘씸해서 신고라도 하고 싶은데
남편은 그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은 것 같았습니다. 바로 좀 전까지 엄마라고 믿었던 사람이다 보니까요. 그 여자가 그렇게 쫓겨나듯 도망쳤고 그 후 남편과 저는 한참 대화를 나눴어요. 제가 얼마 전 우연히 그 일기장을 발견한 것과 민증을 보고 놀랐던 일, 그래서 몰래 친자 검사까지 한 일 전부 다요. 듣는 남편도 착잡한 기분이더라고요. 뒤늦게나마 어머님을 찾았다고 기뻐하고 행복해했던 남편인데 그 어머니가 돈이나 노리고 들어온 가짜였으니까요. 남편은 밤새도록 어머님의 일기장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리고 흐느끼더라고요. 엄마가 날 좀 더 일찍 찾아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니, 그 전에 왜 내가 먼저 엄마를 찾아보려고 하지 않았을까? 나는 엄마가 날 버렸다고 생각해서 원망만 했어. 근데 우리 엄마 평생을 나 그리워하며 힘들게 사셨네. 내가 먼저 엄마 찾아보고 손 내밀걸. 저는 남편이 너무 안타깝고 안쓰러웠습니다. 평생 엄마에 대한 원망과 그리움이 뒤섞여 살았던 남편. 이상한 사기꾼에게까지 걸렸다가 뒤늦게 친엄마의 진짜 마음을 알게 된 남편. 서로가 그리워하면서도 다가가지 못한 남편과 어머님이 모두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저도 일기장을 좀 봤는데 어머님은 그리운 아들도 못 보고 사는 인생이 너무 더덥다며 그냥 내일은 눈을 뜨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도 있고 내가 죽으면 우리 아들이 장례는 올까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족도 없고 혼자라서 죽어서도 너무 외로울 것 같다며 납골당에서 제일 저층으로 예약을 미리 해두셨다는 내용도 있었어요. 남편과 저 그리고 아이들은 그 납골당 이름을 검색해서 주말에 찾아뵀죠. 누가 찾아오지 않은 채로 쓸쓸하게 구석자리에 단지가 있더라고요. 남편은 너무 늦게 찾아와서 미안하다며 못난 아들을 용서하라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펑펑 울었습니다. 남편은 납골당 직원과 상담 후에 잘 보이는 자리로 옮기기로 계약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한동안 우울해하고 힘들어했지만 제가 이제라도 진짜 어머님에 대한 마음을 알게 되지 않았냐고 위로했습니다. 가짜한테 더 이상 속지 않고 이렇게라도 진실을 알게 된 게 다행이라고 하면서요. 어쩌면 제가 그 일기장을 우연치 않게 발견한 것도 하늘에 계신 어머님이 도와주신 일인지도 모르죠. 제 말에 남편도 조금은 마음이 홀가분해진 것 같더라고요. 평생을 서로 그리워한 남편과 어머님, 그 사기꾼 같은 여자 때문에 남편은 2번 상처를 받긴 했지만 그래도 그 덕분에 진짜 어머님 유품도 찾고 납골당도 찾았으니 그 일은 없던 일로 다 덮으려 합니다. 엄마가 자기를 버린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쫓겨났고 평생을 절절하게 그리워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남편의 오랜 서글픔과 원망도 많이 위로가 되고 치유가 된 것 같았어요. 엄마가 뒤에 숨어서라도 아들에 대한 마음만큼은 너무나도 크고 깊었다는 걸 이제라도 깨달았으니까요. 저희 가족은 그 후로 한 번씩 납골당을 찾아갑니다. 아이들에게도 친할머니라고 알려줬고요. 외롭게 살다 가신 저희 어머님, 하늘에서라도 저희 남편과 아이들을 많이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네요.